안녕하세요. 염창환입니다. 오늘의 주제는 비타민 C를 통한 난치병 치료에 대한 얘기입니다. 사실 우리가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이 있고 치료하지 못하는 병들이 있습니다. 실제 이제 의학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병보다 못하는 병들이 많은데 그 이유는 원인을 아직 모르기 때문에 어떻게 되는지 모르기 때문에 이제 그런데 근데 우리가 알게 모르게 또 그런 상황에서도 좋아지고 나았던 분들이 계십니다. 그럼 그 이유가 뭘까? 그런 거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여러 가지 것 때문에 이제 그런데요. 오늘은 이제 제가 비타민 C를 가지고 치료했던 이제 환자분들의 얘기를 하나하나 해드리겠습니다. 그 정의는 어떻게 되냐면은 먼저 그 난치병이라는 게 뭔가에 대한 정의를 해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케이스들로 이제 치료했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결론으로서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난치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현대의학으로 아직 치료제가 개발되지 않는 질병을 말합니다. 사실 지금은 치료가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올 거고 그때 되면 이제 그것도 난치병이 이제 아니게 되는 거죠. 그 1950년대만 해도 많은 사람들이 소아마비로 인해서 그리고 이제 절름발이가 되고 뭐 여러 가지들 그 문제가 생겼잖아요. 그 당시에 이제 그거에 대한 이제 사비 박사가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하면서 소아마비로부터 해결된 것처럼 우리는 지금은 힘들고 치료가 안 되지만은 언젠가는 그 질병에 대한 치료제가 나올 거라는 희망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잘 버텨야 됩니다. 실제 난치병은 일반적으로 특정 유전자를 가지고 있다가 어느 순간의 질병으로 이제 발현되는 겁니다. 이때 우리가 그 유전자에 대한 것들이 치료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때 한 번 정도 시도해 볼 수 있는 게 뭐냐? 비타민 C라는 거. 왜? 인류의 건강에서 가장 처음에 시작된 건 뭐냐? 인간이 질병에 걸리고 몸이 나빠졌던 거는 4천만 년 전에 레트로바이러스에 의해서 그 DNA 이제 그 문제가 생기면서 결국은 우리 몸에서 글루콜락톤 옥시다제라는 효소가 이제 결핍이 오게 됩니다. 원래 이 효소의 역할은 뭐냐? 당에서 비타민 C를 만드는 과정에서 마지막 최종 단계에서 비타민 C를 만드는데 이 효소의 부족으로 비타민 C를 못 만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은 그때부터 비타민 C 결핍으로 인해서 다양한 질병들이 왔었습니다. 사실 많은 동물들이 그 건강한 이유 중에 하나가 결국은 내 몸에서 필요에 따라서 비타민 C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라고 많은 얘기를 합니다. 이 그림을 보게 되면요, 유전자가 있으면서 그리고 이게 이제 질병 전 단계, 질병 악화 이 네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우리 인간이 몸이 나빠지는데요. 실제 얘네들을 자극하는 게 뭐냐? 바로 활성산소예요. 활성산소만 제대로 제거가 되면은 우리는 질병으로 가는 거를 많이 막아줄 수 있습니다. 그럼 그 활성산소를 막아줄 수 있는 게 뭐냐? 바로 항산화제라는 거죠. 이 항산화제가 적절하게 있음으로 인해서 결국은 활성산소만 잡아준다고 하면은 질병이 되는 거를 막아줄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미 질병이 됐다고 하면은 이때는 항산화제만 가지고는 치료가 불가능해요. 그때는 어쩔 수 없이 치료를 해야 되고 현재 치료제가 없는 경우는 어쩔 수 없이 난치병이기 때문에 그때까지 기다리고 시간을 벌어줘야 되는데 가장 좋은 게 바로 항산화제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게 비타민 C라는 거죠. 그리고 이제 보통 우리가 요새 사람들한테 가장 경각심을 주고 있는 게 뭐냐? 바로 암이에요. 이 암도 똑같습니다. 전구물질부터 시작해서 발암물질, DNA 손상세포, 그리고 종양생성, 종양전이 이런 과정을 거치게 돼요. 근데 우리가 이 과정 중에서 가장 중요한 팩터가 바로 활성산소예요. 이 활성산소로 인해서 전구물질, 발암물질, DNA 손상, 종양 이렇게 가잖아요. 만약 이 활성산소만 제대로 제거가 된다면은 암으로 가는 거를 어느 단계에서는 막아줄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초기에 가장 중요한 게 항산화제라는 얘기가 그러고요. 이미 암이 발생하면 어쩔 수 없어요. 이때는 치료를 해야 돼요. 수술, 항암, 방사선으로 얘네를 제거해야 되고. 그렇지만 걔네를 제거했다고 해서 완전히 완치되는 건 아닙니다. 왜? 기존에 얘네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얘네들이 언제 또 암세포로 갈지 모르기 때문에 적극적인 항산화제로서 얘네들을 잡아주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옛날에 이제 썼던 연구 결과인데요. 보면은 우리가 이제 그 활성산소와 암 환자 상황 보면은 그룹 A는
암이 현재 있는 사람이에요. 그룹 2는 뭐냐? 암이 완치가 된 사람. 그리고 그룹 3는 이 정상인이 암이 없는 사람들. 암이 있는 경우에 당연히 활성산소가 높을 수밖에 없죠.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건 뭐냐? 그룹 2입니다. 이분들은 암이 완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활성산소가 정상인보다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재발도 더 많이 생길 수 있고 2차적인 암도 생길 수 있고 다양한 합병증도 훨씬 더 많이 올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얘네들을 효과적으로 떨어졌게 된다면은 결국은 그 암 재발률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다양한 후유증도 막아줄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클레너 박사라고 옛날에 굉장히 유명하셨던 소아과 의사 선생님이 계셨어요. 이때 이분은 그 소아마비 환자를 워낙 많이 봤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이 소아마비 애들을 위해서 어떻게 하면 치료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들을 굉장히 많이 하다 그 중에 찾아낸 게 비타민C였어요. 그래서 비타민C를 많이 주사도 주고 경구로 줘서 많은 소아마비 아이들이 그 소아마비 발생들을 막아줬습니다. 근데 그 1950년대 이제 서비 박사가 그 소아마비 백신을 개발함으로 인해서 소아마비를 예방했잖아요. 그래서 이분의 이제 외침이 이제 사라지긴 했지만 당시 그분이 했던 그 유명한 말이 뭐냐? 급성인 경우 비타민C가 적절한 용량으로 규칙적으로 투여된다면 곧 회복될 것이다. 48시간 동안 4시간에서 6시간마다 주사로 250에서 500mg kg당 주고 또 경구로 가능한 많은 양을 주게 된다면은 소아마비는 96시간 이내에 좋아진다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누구라도 제발 시도라도 해달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의학이라는 거는 아시는 것처럼 RCT 연구가 안 돼 있으면은 인정을 잘 안 해요. 이중 맹공 실험. 그렇지만은 살아있는 환자, 했던 환자들이 결국은 그 얘기를 통해서 좋아지는 걸 보여줍니다. 비타민C는 다른 거랑 다르게 부작용이 거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비록 효과가 없을지는 못하더라도 한 번은 부작용이 없기 때문에 시도를 해보고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이 좋아진 경험들이 있다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하나하나 차곡차곡 쌓이니까 비타민C 그 맹신론자가 있다는 말이 있잖아요. 근데 그분들은 바로 그 경험을 통해서 좋아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외침을 결코 헛되이 놓쳐서는 절대 안 됩니다. 제가 이제 난치병에 이제 관심을 가졌게 됐던 이유는 뭐 원래부터 비타민C 때문에 암 환자를 많이 치료했는데요. 큰 사건 중에 하나가 2009년도였어요. 제가 서울성모병원 이제 그 완화학과 교수로 있을 때 미국에 있는 한 과학자분이 저를 찾아서 이제 왔었어요. 그분은 나이가 70대쯤 되시고 그 이후로는 제가 못 만나봤고 어떻게 되실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분이 이제 은퇴하기 전에 종이 한 장을 가지고 저한테 오시면서 자기가 평생을 연구를 했다고 하면서 폐섬유화증, 그 폐섬유화증을 치료할 수 있는 기전이 뭔가 했더니 바로 비타민C라는 거예요. 대신 비타민C가 이 폐까지만 이동시킬 수 있는 경로만 찾는다고 하면은 비타민C로 인해서 폐섬유화증의 발생률을 많이 막아주고 실제로 갔던 환자도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사실 폐섬유화증은 결국은 활성산소, 독성 이런 걸로 인해서 그 폐가 이제 굳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 치료제가 없어요. 그리고 실제로 그걸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숨을 못 쉬면서 이제 돌아가지는 아주 무서운 병 중에 하나죠. 그러기 때문에 이거에 대한 치료라는 거는 아직까지는 요연하고 많은 이제 그 마이오라든지 연구하시는 분이 거기에다가 올인하고 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치료제는 나와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과학자인 분이 미국에 있는 과학자분이 저한테 준 종이 하나는 저한테는 굉장히 울림이었어요. 그렇지만은 사실은 방법이 없어요. 어떻게 비타민C를 혈액 속에 있는 거 아니면 경구, 입을 통해서 혈액 속으로 가거나 주사를 통해 혈액 속에 가는 걸 어떻게 폐까지 보낼 수 있을까? 그거에 대한 고민을 굉장히 많이 했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치 않게 이제 알게 된 게 뭐냐? SVCT2라는 거를 알게 됐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꽃가루가 전 세계로 뿌려져야만이 결국은 인류가 건강해진다고 하잖아요. 그 꽃가루를 운반해 준 게 뭡니까? 벌이잖아요. 꿀벌부터 벌. 그래서 벌의 역할이 벌이 죽는다고 하니까 인류가 무너진다는 그런 얘기처럼 비타민C가 우리가 먹었을 때는 위 12장을 통해서 SVCT1을 통해서 흡수가 돼요. 그렇지만 혈액 속에서
그 세포라든지 장기 이런 데로 운반해 주는 건 바로 SVCT2라는 거죠. 그래서 SVCT2를 통해서 이게 옮겨지기 때문에 치료할 수 있는 가능성을 이제서야 발견이 됐고, 지금 이제 최근에 이제 검사들이 하나하나 진행되고는 있습니다. 난치병은 여러 가지 중에 가장 우리가 쉽게 발견되는 게 뭐냐? 바로 아토피예요. 그리고 이제 화폐성 습진가처럼 피부 쪽에 생기고 있는 여러 가지 이제 난치병들이 있습니다. 실제 피부과에서 주로 많이 치료한 거는 뭐 항히스타민이나 스테로이드, 요새는 면역 치료로 해서 여러 가지 하고 있지만은 효과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효과가 없는 경우도 의외로 많습니다. 근데 이 여러 가지들 약들은 사실은 이제 부작용들을 기본적으로 깔고 있어요. 근데 비타민 C는 부작용은 이제 별로 없죠. 그리고 의외로 치료 효과가 좋은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바로 이 그림에서 말한 것처럼 혈액 속에 있는 비타민 C가 SVCT2를 통해서 진피라든지 거기 손상된 그 표피나 이런 데로 이동이 돼요. 그러므로 인해서 비타민 C로 인해서 그 손상된 피부를 복구시켜 주기 때문에 좋아질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모든 환자가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 SVCT2 검사를 통해서 있는 경우들은 아토피 치료를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분은 이제 아토피 환자인데요. 22세 여자 환자고 어린 시절부터 이제 생긴 아토피 때문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다양한 치료를 했어요. 그렇지만 이제 치료가 잘 안 돼서 저희 병원에 왔던 환자분인데 얘가 이분이 이렇게 목 쪽에 이렇게 하고 또 몸에도 여러 군데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때 이제 비타민 C 60g을 정맥으로 주사 주고 경구로 18g을 주고 의심이 되는 음식들을 피했어요.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깨끗하게 이제 좋아졌던 거죠. 그렇지만은 아토피라는 거는 언제 어떻게 또 재발될 수 있기 때문에 6개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은 평생 비타민 C를 먹으면서 유지해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으로 혈소판 감소증. 최근에 의외로 혈소판 감소증이 참 많이 생기는 것 같아요. 이분은 이제 60대 여자분인데요. 혈소판 감소증을 추적 관찰하고 있다가 우연찮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그 골수 검사를 했어요. 골수 검사했더니 재생불량성 빌린으로 나와서 항암 치료를 하고 났는데 그 좀 좋아지긴 했지만 부작용 때문에 이제 중지를 하게 됐죠. 그러다가 이제 우연찮게 이제 비타민 C 치료를 하는 걸 알고 나서 저희 병원에 와서 그 비타민 치료를 받기 시작했죠. 먼저 이제 SVCT2 수용체가 있어야지 치료 결과가 좋으니까 수용체 검사를 하고 수용체가 있는 걸 확인하고 비타민 치료를 이제 했더니 정말 3개월 만에 혈소판 수치가 74,000에서 이제 92,000으로 올라가갖고 이제 10만만 넘으면 우리가 보통 안정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지금도 계속 이제 비타민 주사를 맞으면서 잘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환자가 다 그렇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일부 환자는 특히 SVCT2가 높은 환자의 경우는 비타민 C가 효과가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분은 34세 된 남자 환자인데요. 그 2002년도에 그 혈소판 감소증 진단하에 스테로이드를 포함한 모든 약물 치료를 했는데 실패를 했어요. 그래서 의사가 이제 그 비장절제술을 하자고 권유를 했는데 환자가 거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환자의 삼촌이 저희 이제 그 가정의학과 의학 선배님이라서 저한테 연락을 해줘 갖고 환자 좀 치료해 달라고 해서 이제 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하니까 그 혈소판 수치가 이렇게 올라갔다가 갑자기 또 떨어져요. 왜 떨어진가 봤더니 이분이 증권사 직원이에요. 그러면서 증시가 떨어졌나 봐요. 그러면서 줄담배를 피니까 다시 혈소판이 떨어졌다가 다시 회복되는 거. 그러니까 담배를 피게 되면은 한 개를 피면은 혈중에 있는 비타민 C 25mg을 소모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스트레스만큼 그 비타민 C 소모가 많아지는 경우도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이런 난치병뿐만 아니라 모든 병에서 내가 스트레스가 많으면은 스트레스 먼저 해결을 해줘야 돼요. 그리고 그와 더불어 비타민 치료를 하면은 의외로 많이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만성피로증후군. 우리가 만성피로증후군 하면은 사실은 그냥 누구나 현대인이면 만성피로증후군을 아는데 이게 뭐 병이냐 이런 생각들을 하는 경우들이 의외로 많아요. 그렇지만은 이 만성피로증후군으로 인해서 사회생활이 안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당연히 병이죠. 제가 만났던 여러 명의 환자 중에 이제 이분도 한 명인데 42세 여자 환자예요. 직장 생활을 열심히 했죠. 그러다 갑자기
이분이 그 원인 모르게 카팔 터널 신드롬, 그리고 그 흉곽 과출 증후군이라고 해갖고 척추에 이제 문제가 생기고 척추 협착증, 그리고 프롤락틴이라고 해갖고 이제 뇌하수체에 있는 호르몬이 너무 높게 나왔고 생리까지 안 하는 원인 모르는 병에 이제 걸리게 돼요. 그러면 직장생활 당연히 못하고 병가내면서 수술도 여러 번 받고, 그 다음에 이제 통증 조절이 안 돼서 마약성 진통제도 쓰고 신경 통증 치료도 쓰면서 엄청나게 약을 진통제로 하루하루로 이제 그 버티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때 이제 수녀님이 제가 아는 수녀님이 이 환자 좀 치료해 달라고 저한테 이 환자를 데리고 와서 제가 이제 이 환자를 치료하게 됐었습니다. 그때 이제 제가 미국에서 이제 비타민 공부하고 처음 들어왔을 때 이제 만났던 환자였는데, 미국에서 이제 공부할 때 제가 공부했던 병원이 이제 리오단 클리닉인데, 리오단 박사가 그때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 환자 2명을 이제 진료한 거를 보여줬는데, 한 명은 택시 운전자였어요. 근데 무릎이 아파서 왔어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택시 운전사가 무릎 아픈 건 당연한 거 아닌가 했더니 그 리오단 박사는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얘기하면서 비타민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거는 뭐냐면 내 몸에 있는 활성산소가 무릎을 공격해서 염증을 유발시키고 나쁘게 한다는 거. 그래서 그분을 비타민 치료로 좋게 해줬고요. 또 한 분은 누구냐 하면은 영국에서 건너온 젊은 이제 청년이었어요. 잘생겼어요. 키도 크고. 근데 28살 먹은 청년인데 캔디다증 때문에 이 친구가 고생을 한 거예요. 근데 리오단 박사는 이 친구도 만성 피로 증후군으로 진단하면서 치료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좋게 돼갖고 다시 이제 영국으로 건너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이 환자도 저는 이제 만성 피로 증후군이라고 진단하면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주사로 60g을 썼고요. 경구로 18g을 먹였어요. 그랬더니 6개월 지나고 나니까 정말 드라마틱한 결과가 나왔습니다. 통증이 없어지고 프롤락틴 수치가 떨어져서 4년 만에 생리를 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 1년 정도 이제 치료하고 나선 주사는 끄고 경구로 하면서 거의 지금도 이제 하루에 18g씩 먹는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시 사회생활 하면서 복귀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 어떻게 보면은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은 그 말도 안 되는 일 중에 하나가 바로 비타민C가 그 역할을 했고, 특히 이 활성산소를 제거하기 때문에 이런 좋은 결과가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환자는 그 저한테 얘기해 줬던 게 본인의 인생은 정말 비타민C로 인해서 다시 살아났다는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제가 만났던 만성 질환, 그 난치성 질환 중에 하나가 결절성 다발 동맥염, 폴리아트라틴 노도제라고 하고, 저는 사실은 듣도 보도 못한 질병이었어요. 이거는 뭐냐면 작은 혈관이 막혀서 결국은 거기가 괴사되고 그로 인해서 장이 터지거나 이제 그래서 이제 나빠지는 병인데, 20대 남자인데 이 결절성 다발 동맥염 진단하에 약물이나 그 수술을 받았으나 실패했어요. 그리고 또 장이 터진 상태로 이제 복량염 상태로 해서 봄정원에서는 이제 더 이상 치료가 안 된다고 이제 환자나 보호자한테 이제 준비를 하라고 했는데, 이분의 이제 외삼촌이 또 약사님인데 비타민 치료를 알고 제가 그때 일산병원 있을 때 환자를 저희 병원으로 보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고, 이분이 이제 처음 왔을 때 장에서 이제 터져갖고 그 똥물이라고 하죠. 보통 장이 터진 물이 하루에 2리터씩 나왔어요. 그래서 그랬던 분이었는데, 어차피 장이 터진 상황이니까 복막염 상황이니까 수술을 해야 돼 갖고 저는 그때 이제 외과 선생님한테 의뢰를 했더니 외과 선생님이 도저히 못한다. 왜 그런가 했더니 마취과 선생님이 마취 걸면은 마취하는 순간 환자가 수술방에서 죽을 수 있다고 해서 이제 못한다고 하고, 보호자도 여기 그 비타민 치료하러 왔지 그 수술하러 온 거 아니라고 하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시작했죠. 그래서 그분은 이제 6개월 동안 비타민C 50g, 아연, TPN 주사를 매일같이 줬어요. 그랬더니 정말 좋아졌다는 거죠. 그 당시에 이제 그 제가 이제 그 이 환자의 피를 삼성서울병원 비타민 센터로, 비타민C 센터로 이제 보냈습니다. 당시만 해도 우리나라에서 비타민 연구를 제일 많이 했던 거는 삼성서울병원이었어요. 그때 이제 종양내과 박찬영 교수님이 계셨는데 미국에서 오셔갖고 비타민 센터를 만들고 비타민 연구를 참 많이 했습니다. 지금은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셨기 때문에 삼성이 더 이상 그 비타민C 연구는 안 하지만 좀 아쉬움은 남아요. 근데 그 당시에 이제 저한테 그 저희 환자 혈액을 보내줬더니
좋은 결과를 줬는데 그게 뭐냐면 혈액 속에 요만큼밖에 없었는데 요만큼인데 세포 내에서는 엄청나게 많은 양이 이제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환자가 세포 내로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당연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는 그냥 막연한 희망을 갖고 치료를 했었던 경험이 납니다. 그랬을 때 보면은 여기가 이제 신장이에요. 신장에 보면 여기가 이제 우리가 이제 임팍이라고 하는 거 괴사가 됐고 혈액이 잘 안 가는 게 6개월 치료가 나니까 혈액순환이 이렇게 되고 또 장도 보니까 이렇게 그 장이 터진 상황이어서 이렇게 공기도 차고 복막염 상태였는데 6개월 지나야 이렇게 깨끗하게 되고 여기도 그렇고 골반 쪽인데도 깨끗한 이제 결과가 나왔다는 거죠. 사실은 의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이 안 돼요. 근데 환자는 그렇게 해서 이제 치료가 됐던 거죠. 근데 당시에 사실은 이렇게 치료하고 나서도 계속 이제 꾸준하게 치료를 해야 됐는데 그 치료를 못 했던 거죠, 제가. 그러다 보니까 환자분이 이제 다시 그 지방으로 고향으로 내려가시고 그리고 또 몇 년 있다 재발돼서 돌아가셨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사실은 그때는 진짜 막연했고 어떻게 보면 이렇게 했던 것들이 좋아질 거라는 가능성만 있었던 거지 더 어떤 식으로 계속 끌고 가야 된다는 그런 생각들은 못했어요. 근데 최근에는 바로 SBCT2라는 이제 그 수송체 검사가 되면서 결국은 이 환자 수송체 높은 사람들은 이 비타민 치료를 하면은 어느 정도는 좋아질 거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끌고 갈 수 있는 힘이 생긴 건 맞습니다. 그 다음은 이제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이라는 이 난치병이 있어요. 이거는 망막의 혈관종증과 중추신경계의 혈관 모세포증, 신장과 췌장의 낭종, 그 다음에 암종, 부신의 크롬 친화 세포종이라든지 뭐 다양한 종양들이 생기는 복합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실제 이것도 최근에 약이 나오긴 했지만은 난치병 중에 하나고 그리고 약값이 워낙 비싸요. 그리고 약을 열심히 복용했다 하더라도 부작용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이 제 환자 중에 한 분이 이제 30대 남자인데 이 본 히펠린다우 증후군 진단에서 여러 차례 수술하고요. 그리고 고생하다가 이제 우연찮게 제 유튜브를 보고 내원해서 이제 비타민 치료를 했죠. 그래서 이 환자한테 이제 그 SVCT2 수송체를 검사를 했더니 굉장히 높은 수치로 나와서 그 치료 결과가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이제 치료를 시작을 했죠. 그러면서 이제 좀씩 좋아졌고 그렇지만은 한계는 있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 웰리렉정이라는 이제 치료제가 개발해서 이제 그 약을 복용하면서 이제 더 좋아지긴 했습니다. 근데 이 약을 복용하는 다른 환자분들에 비해서 약 용량을 줄일 수 있었고 그리고 환자가 얘기하기는 다른 사람들은 부작용이 심했는데 본인은 부작용 없이 잘 가고 있는 게 바로 비타민C 효과 같다고 해갖고 일주일에 2번씩 고용량의 비타민C를 매주 맞고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이제 공부하다 보니까 재밌게 나온 게 바로 이 사르코마리투스 질환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 사르코마리투스 질환은 인간의 염색체에서 일어난 유전자 중복 등으로 생긴 유전 질환이에요. 손과 발의 이제 말초신경 발달에 관여하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로 인해서 중복되어 샴페인병을 거꾸로 세운 것 같은 모습의 기형을 유발시킨다는 이제 병으로서 사실은 치료제가 없어요. 근데 이제 비타민C 공부하다 보면은 이런 논문이 2004년에 하나 발표가 됩니다. 이게 뭐냐면은 사르코마리투스 병의 가장 흔한 형태인 CMT1A가 말초신경의 비정상적인 수차와 관련이 있다는 것을 발견을 해요. 그리고 이거와 이제 이 수초화의 촉진제로 알려진 비타민 C를 한번 하면 어떨까 하는 그 연구를 했죠. 그리고 실제로 이 논문에서 이 파세이지가 이제 그 동물 실험을 가지고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정말 마우스에다가 이제 마우스에다가 비타민 C를 사용했더니 정말 좋은 결과가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들의 저자들은 뭐냐? 실제 아직까지 치료 방법이 없는데 비타민 C는 이미 허가가 된 약이고 비록 이 질병의 치료 결과가 없지만 다른 질병으로 쓸 수가 있는 약이기 때문에 쓰는 게 더 맞다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렇지만은 이제 쉽게 쓰지는 못했죠. 그 후로 임상 연구가 6가지가 나와요. 근데 아쉽게도 이 임상 연구 6가지가 대부분 경구로 된 연구예요. 실제 비타민 치료는 주사제를 써야 돼요. 그래서 나중에 언젠가는 이거에 대한 연구가 진행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저도 사실은
나중 되면 지금은 모르겠지만은 제가 이제 여건이 되고 경제적으로 좋게 된다고 하면은 이런 그 치료에 대한 난치병에 대한 임상 연구를 한 번 정도는 해보고 싶은 꿈은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사르코마리투스 질환이고 이 병은 나중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동물 연구에서 이렇게 좋은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부작용이 없고 안전한 약이기 때문에 특히 SVCT2를 검사하고 결과가 좋다면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입니다. 끝으로 최근에 이제 비타민 치료는 옛날보다 참 많이 발전을 했어요. 그 메이오 클리닉이라고 하는 미국의 1등 병원, 전 세계 1등 병원이 있습니다. 거기 홈페이지에 들어가면은 재밌는 얘기가 있어요. 옛날에는 메이오 클리닉이 비타민C에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최근에 이제 그 글 중에 아직은 그 임상적으로 확인은 안 됐지만 일부 연구에서는 비타민C가 도움이 되는 것 같다고 하면서 항암 방사선, 암 환자한테 항암 방사선 치료와 더불어서 병행해서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파마콜로지컬 아스코베이트, 양약적인 비타민C예요. 말 그대로 어떤 치료를 할 때 비타민C가 병행을 함으로써 그 치료 효과를 올려주고 질병의 진행 속도를 막아준다는 거죠. 그건 뭐냐? 바로 이 활성산소를 잡아주기 때문에 그로 인한 진행들을 막아주는 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난치병으로 고생하시는 분들이 많을 겁니다. 치료제가 있으면 당연히 치료제를 쓰지만은 치료제가 없는 순간 비타민C는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어떨까 합니다. 그래서 저희 병원에 오는 분들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SVCT2라는 비타민 수송체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수송체가 나오면은 당신은 비타민C를 한번 해보자고 얘기를 하고요. 수송체가 안 나온 분들한테는 특별하게 이제 난치병 환자들한테 치료하자는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이제 수송체가 나오면은 바로 이제 그날 비타민C 20g을 맞고 혈중 농도를 검사를 해요. 그래서 그 혈중 농도에 따라서 이분의 이제 그 치료 용량이 계산이 됩니다. 우리가 보통 치료를 말할 때는 혈중 농도 400mg 데시리터야. 그러니까 만약 20g 맞고 100이 나왔다. 그럼 400까지 올라가니까 4배잖아요. 그분의 치료 용량은 80g이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좀 더 좁혀가니까 어떻게 보면은 비타민C가 강력한 치료제는 아니지만은 중간자적으로 질병을 예방해주고 질병의 진행을 막아주고 그리고 그 다른 치료와 병행할 때 치료 효과를 좋게 해주는 것 중에 하나가 아닐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비타민C는 그 부작용이 다른 것보다 별로 없기 때문에 저는 사실은 내가 지금 상황에서 다른 치료 방법이 없다면 한 번 정도 해보는 게 아닐까 하는 그런 얘기를 해주고 싶습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이제 했던 사진들이에요. 이건 강연 100도씨에서 제가 이제 600명의 이제 청중들한테 얘기했던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소중한 것이 무엇인지 적어보라고 하면서 우리가 사실은 사람은 어쩔 수 없어요. 나이를 점점 먹어갈 수밖에. 젊은 날은 정말 모든 거를 다 열정페이라고 하잖아요. 열정을 갈아서 하는가다고 하면은 나이가 들면서 지금의 이제 제가 나이가 되면서 저는 젊은 사람들만큼 열정이 세지는 않아요. 단 경험이 많아졌다는 거지. 내가 갖고 있는 경험을 통해서 다른 분들, 처음 경험하는 사람들한테 그 경험을 전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유튜브를 보고 싶은 분들 중에서 혹시 내가 어떤 것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으면은 저한테 이제 질문을 해주시면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제 악플이 많이 붙기 시작한 것 같아요. 전에는 그런 악플이 별로 없었는데 그거는 역시 좀 제가 이제 유튜브를 통해서 비욘디를 통해서 좀 더 유명해졌기 때문에 그런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실시간으로는 제가 답변을 해주지만은 실시간으로 답변을 못할 때는 제가 네이버에 카페를 만들었기 때문에 카페에 들어와서 질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밑에 거는 수녀님들과 함께 가정 방문을 할 때 모습이에요. 사실은 가정 방문을 하다 보면은 정말 많은 환자분들을 만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정말 여러 가지들을 놓칠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찾기도 하고 있고요. 요거는 제가 옛날에 환자분들과 함께 등산, 이분들이 이제 암 환자분들, 이분들하고 이제 등산했던 경험이 있고, 그리고 여기는 저희 이렇게 이제 카페 식구들하고도 이제 이렇게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말은 이 말이에요. 쿠스마을의 법칙. 침상의 결과가 과학의 결과보다 더 중요하다. 뭐냐 하면은 과학적으로 암만 이것이 이렇게 좋다고 하지만은 실제로
침상의 결과만큼 좋은 결과는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어떤 환자, 특히 죽음을 앞둔 환자가 어떤 말을 했을 때는 그거를 이해하고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게 아니라 그 힘든 암 환자라는 그 난치병 때문에 고생을 하는 환자를 가지고 사람들이 그냥 돈의 목적이나 사기의 목적으로 접근하는 것은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그거는 정말 나쁜 짓이고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을 통해서 결국은 치료할 수 있고 치료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볼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거라고 합니다. 제 강의는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고요. 이제 나머지 저희 앞으로 한 15분 정도 남아 있는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질문한 거에 대해서 위에서부터 쭉쭉쭉 제가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혹시 답변을 못하는 분들은 네이버에 있는 그 연박사의 비타민C 이야기로 들어와서 거기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이제 꼬미토리님께서 원장님 비타민C 1000mg 하루 3번 먹는데 이것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두통이 조금 있습니다. 분말이 아니라 알약을 먹어서 그런 건지 비타민이랑 관련이 없는 건지 모르겠네요. 일단 중단하는 게 좋을까요? 네, 맞습니다. 일단 중단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중단해보고 그 증상이 없으면은 그 증상이 사람만 있으면 비타민C 때문인데요. 이제 문제는 이제 이게 순수한 비타민C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비타민C에 들어있는 첨가물 때문에 두통이 유발됐는지는 분말을 먹어보면 알아요. 분말을 먹어보면은 그 분말은 다른 성분이 하나도 없어요. 100% 물에 딱 녹아있는 분말을 먹어보고 그래도 두통이 생기면은 그거는 이제 비타민C랑 관련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런데 두통이 없으면은 그거는 비타민C 때문에 게 아니기 때문에 분말 형태로 비타민을 먹는 게 좋습니다. 예, 비타민C 분말이면 아무 제품을 구매해도 상관이 없을까요? 했는데요. 저는 상관이 있다고 생각하고요. 좋은 제품을 먹는 게 좋고, 저는 이제 그 분말에는 이제 크게 두 종류가 있어요. 파인 파우더하고 크리스탈이 있는데 저는 파인 파우더를 추천합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은 물에 녹였을 때 정말 100% 녹는 거를 이제 추천하고 빨리 녹는 게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김지은님께서 비타민은 하루 1000mg 이상부터 혈중 농도가 별 차이 없어서 그 이상 효과를 보려면 주사로 맞아야 한다는데 1000mg보다 더 고용량으로 복용해도 효과는 비슷한지요? 예, 그거는 또 아닙니다. 사실은 1000mg보단 2000mg이 더 흡수되는 양이 많아요. 대신 용량이 많이 먹을수록 이제 결국은 흡수에 대한 거는 그 차이가 흡수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거지 실제적으로 그 1000mg하고 2000mg를 비교할 때는 당연히 2000mg가 더 좋긴 합니다. 대신 이제 주사는 100% 흡수가 되기 때문에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네, 크리스탈님께서 피부를 위해서 비타민C를 먹는 게 좋을까요? 바르는 게 좋을까요? 했는데요. 네, 저는 당연히 비타민C를 먹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 이제 뭐 바르면은 더 좋긴 하겠죠. 그러니까 결국은 두 가지를 같이 하면 더 좋고요. 하나만 선택하면 저는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저는 피부에 바르는 것보다는 그냥 비타민C를 열심히 먹고 뭐 주사를 맞고 그렇습니다. 예, 서남준님께서 박사님 안녕하세요. 감염 치료에 급격히 간 수치가 올라가서 고덱스와 비타민C를 복용하고 있습니다. 하루에 3000 정도 복용하라고 권하셨어요. 확실히 손상된 조직을 회복하는 데는 비타민C가 최고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은 비타민C는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감염이 됐을 때 제일 먼저 가는 게 바로 비타민C예요. 그건 어떻게 가냐? 비타민C가 바로 가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제 백혈구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그 손상 팩터, 콜라겐 합성이라는 이런 걸 통해서 가기 때문에 그 고덱스와 더불어 비타민C 복용하는 거는 아주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서남준님 아주 잘하고 계시는 겁니다. 소마베제크님께서 메가도스 하면 암 예방도 될까요? 네, 암 예방도 됩니다. 뭐냐면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암세포는 활성산소로 인해서 진행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비타민C가 항산화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앤님께서 중성 비타민도 괜찮습니까? 했는데요. 중성 비타민은 고용량을 못 먹어요. 왜 그러냐면 중성 비타민 C에다가 결국은 그 미네랄을 첨가를 하거든요. 우리가 보통 비타민 C를 먹을 때는 많은 양을 먹는 분들이, 그러니까 그 하루에 한 알 정도 먹을 때는 중성 비타민 먹어도 상관없지만은 메가도즈 용량으로 먹을 때는 중성요법이 별로 좋은 방법은 아닙니다. 네,
그 다음에 배롱나무님께서 비타민C 메가도스 집에서 복용하면서 해결하고 싶은데 꼭 주사로 맞아야 하는 건 아니죠? 저는 활성산소 잡아주고 퇴행성 질환 예방용으로 필요해서요. 네, 그 경구로서 이제 그 하는 것도 좋고요. 저는 사실은 이제 경구로 하는 것도 좋긴 하지만은 필요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는 주사요법을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은 경구로서 해결하는 것도 있지만 가끔은 또 주사의 효과로 인해서 확 이 활성산소를 제거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퇴행성 관절염 이제 질환 예방용으로는 비타민 C와 더불어 MSM을 복용하는 게 좋습니다. 이승훈님께서 비타민 C와 피부 질환은 관계는 어떨까요? 앞서 얘기한 것처럼 우리가 이제 비타민 C가 피부, 진프, 표피 이쪽으로 그 비타민 C가 많이 갔을 때 그 피부 질환을 예방해 주는 효과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도움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크리스탈님께서 이제 비타민 메가도스는 몇 밀리부터 추천하시나고 하는데요. 사실은 원래 이제 그 고용량은 1g 이상이고요. 메가 용량은 이제 10g 이상이에요. 근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환자분들한테 얘기할 때는 6g 이상을 메가도즈라고 보통 많이 하면서 그때부터 이제 시작하라고 합니다. 예, 올림푸스님께서 4년 정도 만성 구내염으로 고생하고 있습니다. 헬스 트레이너고요. 176cm에 100kg입니다. 피검사, 류마티스 안 해본 검사가 없는데 다 정상입니다. 목에만 구내염이 나서 죽겠어요. 스테로이드 약과 소염제를 먹으면 조금 낫는데 자주 재발이 됩니다. 활성산소가 걱정이 돼 유산소, 비타민C도 하루 그 유산균이겠죠. 5,000mg 나눠서 먹고 있는데 고견 좀 부탁드립니다. 예, 만성 구내염이라는 거는 입안에 이제 염증이 생기는 건데요. 그 점막이 약해져 생기는데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수면이 있고 스트레스와 수면이 있습니다. 스트레스가 많은 분들의 이제 활성산소로 인해서 이 점막증들이 손상들이 많이 오고요. 두 번째는 이제 면역이 떨어질 때 그런 경우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이제 원인 모를 경우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하나하나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보통 얘기하는 게 수면 운동 영양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것들 보면은 잠을 얼마만큼 충분히 잤느냐, 스트레스가 얼마만큼 없느냐, 그와 더불어 이제 비타민 C 그리고 비타민 B군 같은 거를 복용해서 한번 관찰을 해보고 안 되는 경우는 주사를 맞아야 돼요. 주사를 맞고 한번 그 과정을 한번 해보면 됩니다. 그럼 주사가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알려면 어떻게 하냐? 저희가 보통 병원에 이제 구내염 때문에 오시는 분들은 일주일에 2번씩 8번을 맞아보라고 그래요. 그러면 8번 정도 맞아보면은 좋아지는 분이 있고 좋아지지 않은 분이 있습니다. 좋아지는 분들은 결국은 비타민C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대로 계속 밀고 가지만은 좋아지지 않은 분은 이제 거기서 끝내는 거죠. 물론 이제 비타민C가 만병통치약은 아니지만 또한 좋아지는 분들은 반드시 있다는 거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HKYK님께서 교수님, 림프절 절제술 이후 주변 림프절에 멍울이 엄청 생기는데 림프 부종으로 봐야 하나요? 혹 비타민C와 더불어 어떤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했는데요. 이게 이제 림프 절제술을 위해 이제 주위에 이제 멍이 잘 든다는 것은 결국은 이제 림프 부종은 이 림프절로 인해서 팔이 붓는 거예요. 아니면 다리가 붓는 거고요. 멍이 잘 든다는 거는 결국은 혈소판 수치가 낮지 않을까 하는 생각들이 들고요. 사실 이제 보통 우리가 림프 부종을 얘기할 때 그를 4가지 이제 치료법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첫 번째는 림프 마사지 하고요. 두 번째는 이제 붕대나 스타킹 착용을 하는 거고, 세 번째는 림프 배출 운동이에요. 팔 같은 경우는 이 팔 손 들기 하면서 복식호흡 팔 달기 하면서 이렇게 하고요. 네 번째는 피부 관리를 위해서 프리벤덤 크림을 바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 걸 가지고 초기부터 이제 해주는 게 좋고요. 그리고 혹시 이제 이 절개술하고 혹시 방사선 치료하고 해서 피부가 단단해지고 멍울이 든 경우들이 있어요. 피부 건조. 그런 경우는 이제 고압산소 치료를 받는 게 좋고, 그와 더불어 이제 프리벤덤 크림 같은 거를 발라주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정확하게 이제 뭐라고 말씀은 못 드리겠고요. 근데 비타민 C보다는 그런 쪽이 더 도움이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조금전님께서 혈관에도 도움이 될까요? 했는데요. 비타민 C 혈관에 당연히 도움이 됩니다.
왜 그러냐면은 콜라겐 합성을 하잖아요. 그리고 해서 이제 혈관벽도 튼튼하게 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제 그 동맥경화증 있잖아요. 콜레스테롤 높으면 동맥경화증이 생기긴 하는데 그 동맥경화증의 구조가 뭐냐면 바로 콜레스테롤하고 칼슘하고 포스포리피드로 결합돼 있어. 얘네는 혈관벽에 딱 붙어 있어 갖고 혈관을 점점 막게 해요. 그러면 혈액이 가다 보면서 팽창이 돼서 혈압이 높아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만성 질환 있는 분들이 고혈압, 당뇨, 그리고 이제 고지혈증이 같이 생기는 이유가 다 그렇습니다. 근데 비타민 C가 가게 되면은 이 혈관벽에 있는 그 칼슘하고 결합을 해줘요. 그리고 콜레스테롤하고 이제 포스포리피드가 떨어져서 용해되게 돼요. 근데 비타민 C는 이 칼슘하고 결합해서 빠져나가서 일부 환자들이 이제 신장결석을 유발시킬 수 있죠. 단, 이 분들 같은 경우 혈관이 소지가 되기 때문에 동맥경화증, 뇌졸중, 심근경색 이런 거를 예방해 두는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혈관이 안 좋은 분들은 그 비타민 C 복용하는 게 무조건 도움이 됩니다. 네, 크리스탈님께서 종합 비타민제와 비타민 C 같이 먹어도 괜찮을까요? 했는데요. 예, 같이 드셔도 상관없습니다. 종합 비타민. 근데 이제 우리가 보통 종합 비타민을 얘기할 때는 이제 어렸을 때는 그 여러 가지 성분들이 있는 걸 먹고, 예, 그리고 이제 성인이 되게 되면은 사실은 이제 종합 비타민 중에서도 비타민 B하고 C가 많은 것들을 중심으로 먹으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사계절 33님께서 전 간헐적 단식 중인데요. 오후 3시에 저녁 먹고 안 먹어요. 7시쯤 빈속에 먹어도 될까요? 했는데요. 사실은 저는 이제 빈속에도 먹어요. 근데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빈속에 먹고 속이 안 좋은 분들은 저는 절대 먹지 말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 행복한 인생님께서 원장님은 비타민C 몇 미리그램을 드시나요? 예, 저는 보통 이제 4에서 6g 정도 먹고요. 지금 비타민C 먹은 지가 거의 한 20년 된 것 같아요. 사실은 제 건강을 유지시켜줬던 거, 제가 이제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을 예방해줬던 거는 제가 하나만 딱 꼽으라면 바로 비타민C입니다. 그래서 저는 20년 전부터 계속 똑같은 분말 비타민C를 계속 먹고 있습니다. 네, 윤인님께서 지인 딸이 17세입니다. 코로나 감염 후 자가면역 질환으로 루푸스 진단받았어요. 하이드록시퀴놀로퀸을 복용 중입니다. 비타민C 복용해도 될까요? 얼만큼 복용하면 좋을까요? 했는데요. 루푸스는 아시는 것처럼 진짜 자가면역 질환의 가장 대표적인 질환 중 하나고요. 코로나 감염 후 이 병이 걸렸다니 참 안타깝고요. 저는 이제 이 경우는 복용하는 것보다도 주사요법을 추천합니다. 그리고 병원에 와서 SVCT2 검사하고 SVCT2 수송체가 있다면은 이 치료를 한번 해보는 게 어떨까 하는 생각을 합니다. 예, 용량은 딱 제한되는 건 없어요. 주사하고 병행하면서 비타민C 용량을 먹을 수 있을 만큼 최대한 먹으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행복한 인생님께서 비타민 분말 제품 추천하시는 게 있나요? 했는데요. 여기서는 제가 말하기는 좀 그렇고 만약 궁금하시면은 나중에 네이버 카페 연박사의 비타민C 이야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이제 제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김선정님께서 B콤C는 괜찮나요? 했는데 B콤C가 비타민 B하고 C로 된 거를 얘기하는데요. 네, 드셔도 됩니다. 대신 이제 우리가 보통 메가 비타민을 할 때는 B콤C의 비타민 함량이 적기 때문에 더 많은 양을 먹는 게 좋다고 되어 있습니다. 예, 질문이 거의 올라온 것 같고요. 이제 시간도 벌써 이제 44분 지나서 1분 정도 이제 밖에 안 남은 것 같아요. 예. 이제 마지막 제가 이제 코멘트를 하면서 이제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많이 들어와 주셔서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사실은 난치병이라는 건 말 그대로 지금 치료 방법은 없어요. 그렇지만 우리가 치료 방법이 없다고 해서 그냥 포기하는 것보다는 비타민C라는 무기를 가지고 한번 도전해 보면 어떨까 합니다. 그리고 어떤 시간을 끄는 거예요. 시간을 끌다 보면 언젠가는 치료제가 나옵니다. 그 언젠가가 언젠지를 모르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고 걱정을 합니다. 사실 그래요. 맞아요. 지금 치료제가 없을 때는 걱정이 되잖아요. 그렇지만은 그 시간을 우리가 참고 인내하고 견디다 보면은 좋은 결과가 나오고요. 그리고 의외로 많은 분들, 난치병, 암을 포함한 다양한 질병에 비타민C를 통해서 좋아졌던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포기하지 말고 한 번 정도 도전해보면 어떨까 하는 얘기를 하면서 오늘 제 강의를 끝내겠습니다. 네, 오늘도 저와 함께 된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고요.
그러면은 이제 10월 달 강의는 끝났고 11월 달에 뵙는 걸로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